네, 안녕하십니까, 스이퍼스입니다. 어제 올린 템퍼스 AI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템퍼스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만 분석하고 끝내려 했는데 혹시나 제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영상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투자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며 이 회사의 미래를 꿈꾼다면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현실도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결국 돈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템퍼스는 AI는 인공지능을 의학 분야에 접목시킨 헬스테크 기업이라 설명드렸죠.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 확인 및 치료를 통해 의료 생태계 플랫폼을 장악하고자 하는 기업이에요. 제 이전에 영상을 못 보셨거나 기업의 자세한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템퍼스 비즈니스 분석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먼저 대차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을 보시면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자산이 거의 2배가량 증가했죠. 대부분이 여기 유동성 자산의 증가로 인한 건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현금성 자산과 이 매출 채권의 증가가 눈에 띄어요. 이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것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2024년 IPO 상장을 하면서 자본금이 들어온 이유예요. 즉 1년 사이에 자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상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장 큽니다. 또한 아래를 보시면 이 인베스트먼트 인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약 1억 달러 가량의 투자 자산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공시 자료를 보시면 템퍼스는 2024년 5월 소프트뱅크와 5대5 합작 회사를 설립했어요. 템퍼스는 이 합작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자회사로 발생한 손실은 뒤에 손익계산서에서 기타 영업비로 기록될 거고요.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는 이연 수익으로 기록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템퍼스의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출 채권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매출 채권, 이 회사, 이거는 템퍼스의 매출 채권 구조입니다. 네, 일단 대표 수익 모델이 유전체 분야를 보시면 회사는 임상 주문과 이 직접 청구 주문 두 개의 수익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 주문은 보통 보험사나 메디케어 같은 이제 건강보험 정부 기관과의 거래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후 30에서 120일 이내에 결제가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라 보니까 결제일이 굉장히 느리죠. 느린 대신에 떼일 걱정은 전혀 없고요. 직접 청구 주문의 경우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한 건데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내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매출이 많아질수록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래 특성상 매출 채권이 늘어나도 돈이 떼일 걱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 여기 데이터 서비스로부터의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단일 데이터, 단연간 데이터 구독, 분석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단연 계약 규모는 2억 달러가 넘게 있으면서요. 단연 계약의 경우 이 4년에 걸쳐서 수익이 인식될 거라고 합니다. 첫 해는 매출의 48%만 인정됐고 2, 3, 4년 차로 갈수록 이렇게 수익 인식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즉 대규모 단연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꾸준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죠.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회사의 부채 부분을 볼게요. 자산이 2배로 크게 증가한 거에 비해서 부채는 이제 증가가 별로 없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제 자본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여기 초록색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일본 합작에 대한 이제 이연 수익이 새로 잡힌 게 보이고요. 그 외로는 별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사의 몇 가지 치명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회사는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빨간색 표를 보시면 전환사채와 장기부채가 잡혔는데요. 이 두 개의 합이 약 5억 달러 가량이 돼요. 각 부채를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 부분입니다. 템퍼스는 2020년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3천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생했고 현재는 일부 전환을 거쳐서 2억 5천만 달러 가량에 존재한다고 해요. 이자율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클라우드 사용량에 따라서 원금이 자동 감소되고요. 2024년 9개월간 이자 비용으로만 1,100만 달러가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6년 3월 22일인데요. 구글의 전환 권리를 보시면 만기 시 구글이 회사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가가 낮을 경우 구글이 전환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의 주요 부채 부담이 될 거고요. 구글이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의 부담이 갈 거고 주식 전환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텀론, 즉 회사의 장기 대출인데요. 2022년 RS 캐피털로부터 1억 7천만 달러 가량의 담보 대출을 체결했고요. 이후 8,500만 달러를 추가 차입해서 현재는 2억 6천만 달러의 장기 대출을 RS 캐피털로부터 보유 중입니다. 제가 신기한 게 이 RS 캐피털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갑툭튀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반갑네요. 이 대출의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 투자 거래비용 지불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만기일은 2007년 9월이에요. 이것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2024년에는 이자가 약 10.3%가량으로 굉장히 고이자고요. 고리대금이죠. 이자 비용으로만 약 2,7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2024년 9개월간 약 5억 달러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고 유전체에서 전체 매출의 67%를 데이터 서비스에서 32%의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더 인컴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일본 사업과 관련한 이제 해외 사업 손익은 여기서 캡처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이 회사는 이 세일즈 및 관리 비용에서 이 매출이 비중이 너무 커요. 보시면 2024년에는 전체 매출 대비 130%가 이 세일즈 및 판매 관리 비용에서 지출된 거예요. 기술 개발과 R&D를 다 합친 숫자가 매출의 51%라는 걸 봤을 때 너무나도 큰 비중이 이제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조직이 너무 운영비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대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회사 자체의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유전체의 총 매출 총 이익률은 48%이고 데이터 서비스 쪽의 수익성은 무려 77%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너무 비대한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바로 그 주식 보상 때문인데요. 2024년 기준에서는 이제 주식 보상으로 비용 처리된 금액이 회사 전체 매출보다도 컸습니다. 이것은 IPO 상장 전에 지급된 RSU가 대량 베스팅 되면서 이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건데요. 2025년 초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보상은 실제로 회사가 캐시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만큼 주가 해석은 큽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네, 판매 및 일반 영업비 부분에서 주식 보상 비중이 가장 컸는데요. 기술개발 연구 측보다 이쪽에 더 많은 보상비가 주어진 것은 의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진 않아 보여요. 회사 측에 의하면 이 판매 관리 비용의 증가는 IPO 상장 후 인력 증가 및 상장기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증가 요인으로는 법률, 회계, 규제 준수, 거래소 상장 요구 준수, 그러니까 이사진들의 월급, 보험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인데요. 순손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식 보상, 이것은 실제 현금이 발생하지 않은 거라서 다시 플러스된 모습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들도 더해진 모습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매출 채권에서 현금이 마이너스 5천만 불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로는 잡혔지만 실제 현금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가 정부기관 관련 매출은 이제 120일 정도까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밀려서 잡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특이점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약 7억 불의 손실을 보고했지만 실제 현금은 1억 5천만 달러의 마이너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를 낼 수는 있지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회사가 추후에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부채 증가 혹은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볼게요. 여기서는 약 총 5억 불 가량이 증가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IPO를 통한 보통주 발행과 시리즈 G5 우선주 발행으로 약 5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2024년 2억 달러의 현금이 추가되었고 현재 총 3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영업활동에 의해 약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죠.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2년 내로 다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회사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계속적인 자본을 조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요약 및 마무리입니다. 이 회사는 가능성과 정말 비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하지만 부채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은 부담입니다. 또 구글의 전환사채로 인해 주가 희석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비가 너무 비대해요. 주식 보상 비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도 너무 마이너스고 이런 구조면 2년 내로 현금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의 미래는 창창하지만 재무 관점에서는 현실은 아직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필사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요.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대치로 계속 주가는 계속 이제 쑥쑥 증가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제 손익과 수익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것 같은데 만약 매출 성장이 떨어지는 순간 주가는 위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재무제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이제 분석을 필요하신 기업이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